텔레비에서 나오는 좀 나쁜 사람들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낮은 처분을 받아서 저도 모르게 소개할 때 김승호 검사입니다. 현실에서는 정답이 없는 문제가 어떻게 재판장을 설득해 나가는가, 좀 더 어떻게 정교하고 치밀한 논리를 구성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송무그룹의 정채영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송무그룹의 김승호 변호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20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22년입니다. 정확하게는 22년이고. 네. 저는 사실 작년에 율촌에 입사를 해서 이제 2년차 새내기 변호사거든요. 그래도 저보다 먼저 입사하셨으니까 입사 선배시네요, 율촌에서는. 오늘 하여튼 유튜브 촬영은 처음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후배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유튜브 촬영은 처음이라서 오늘 선배님께 많이 배우고 또 열심히 촬영에 임해보겠습니다. 선배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야죠. 변호사님 오늘 저희가 뽑기 기계로 질문을 뽑아서 대화를 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저도 옛날에 뽑기 정말 열심히 많이 했는데 변호사님 기억나시나요? 저희 때도 저게 많이 있었죠. 참 그때 저거 하나 한번 돌려보려고 심부름도 열심히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정채영 변호사께서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돌려보겠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이 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결정적인 순간은? 그 확신, 글쎄요. 저는 그 검사가 처음 되고 싶었던 게 그 텔레비에서 나오는 좀 나쁜 사람들을 내 손으로 직접 한번 혼내주고 싶다. 그런 약간 순수한 열정? 그걸로 검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때만 해도 이제 검찰, 법원, 로펌을 이제 2달씩 시보 생활을 했는데 그 검찰 시보 할 때 그때 지도 검사님이나 그 수사관님들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검사를 동경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실제로 검사가 되시고 나서 나쁜 사람들을 많이 잡으셨나요? 나쁜 사람도 많이 잡기는 잡았죠. 그래도 한 22년 해보니까 실제로 막 뼛속까지 나쁜 사람들보다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휘말리면서 그 안 좋은 길로 가게 됐던 좀 안타까운 분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멋진 변호사가 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송무 변호사로서 확신을 가졌다. 그런 순간을 떠올려 보면 제가 로스쿨 때 공익법무 실습을 가정법원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소년범의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했었는데요. 소년 분류 심사원에 들어가 있던 소년이어서 이제 찾아가서 여러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리고 기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소년이 있었던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의 생활기록부를 정말 샅샅이 뒤지고 분류 심사원에서 썼던 가족과 나누었던 편지들 이런 걸 꼼꼼히 읽어봐서 이제 의견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낮은 처분을 받아서 집으로 돌려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짜릿함을 느껴서 내가 이렇게 송무 변호사로서 일을 해보면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훌륭하시네요. 율촌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마주한 가장 큰 벽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로스쿨 때는 사실 정답이 정해져 있던 문제를 받으면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는데 사실 율촌에 입사하고 보니까 현실에서는 정답이 없는 문제가 너무 많다고 느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구상해낸 논리나 제가 주장하는 것들이 일리가 있지만 상대방의 주장도 잘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때가 있다고 느껴서 결국에는 정답을 찾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재판장을 설득해 나가는가, 좀 더 어떻게 정교하고 치밀한 논리를 구성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떠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사 생활을 좀 오래 하고 와서 율촌에 와서 제일 큰 벽은 아직도 이제 변호사가 덜 됐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소개할 때 김승호 검사입니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서 스스로 당황하기도 하고 고객들이랑 회의할 때 자꾸만 지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아직은 좀 갈 길이 멀구나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달라진 거라고 하면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원래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고객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점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또 공무원일 때는 이제 그 중립성, 그 당사자가 있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그 강박관념 같이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변호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고객의 니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송무그룹 안에서 노동팀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서 관련 사건을 하나 맡게 됐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사용자성 문제인데, 단체 교섭 의무를 어디까지 누가 지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그 단체 교섭이 원래는 근로계약을 작성한 그 당사자인 사용자만 의무를 가졌는데, 지금은 좀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지배를 결정을 하는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서 현업에서 어떤 하청업체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가, 혹은 더 세부적으로 그 하청업체에 관해서도 어떤 분야에서 그런 지배력이 인정이 되는가를 판단해주는 그런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 변호사님은 그 노동팀 말고 다른 팀이랑도 협업은 많이 하시나요? 일례로 저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 그룹이랑 협업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공정위 단계에서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었어서 공정거래 그룹에서 의견서와 신고서를 제출한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고객께서 소재기를 원하셔서 저희 송무그룹으로 넘어와서 제가 소장을 작성하는 그런 업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 그룹에서 굉장히 업무 인수인계를 잘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저희 율촌이 굉장히 협업에 강한 회사구나, 이렇게 유기적으로 각 그룹들이 연결이 잘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사건도 그 다른 노동팀에서 뭐 사건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형사사건화 되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또 그 변호사를 투입하기 위해서 이제 뭐 저까지 투입이 되었는데, 그렇게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율촌이. 그런 면에서 되게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변호사님께서는 최근 또 다른 화두인 변호사 비밀유지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이번에 변호사법이 개정이 돼서 그 비밀유지권이 도입이 됐죠. 그 이제 두 가지입니다. 요지는 두 가지고, 첫 번째는 그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그 비밀인 의사교환을 보호하는 거. 두 번째는 그 변호사가 작성한 업무 성과물을 보호하는 그 내용인데, 우리가 뭐 업무 해봐서 선배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첨부를 많이 하고 참조를 많이 하잖아요. 다른 그 변호사님들이나 뭐 다른 우리 스태프들이나. 근데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비밀성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이항의 업무 성과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임 후에 작성된 업무 성과물만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임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이고, 사내 변호사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내에서 의뢰한 거를 수임했다고 볼 수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해석상의 논란이 좀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문제가,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수사기관이나 조사당국이 아닌 완전히 제3의 기관이 비밀유지 특권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좀 추가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채영 변호사님은 선배 변호사와 함께 일하면서 뭐 특히 인상 깊었던 조언이나 뭐 배움 같은 게 있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는데요. 저희 송무그룹 노동팀 대표이신 이명철 변호사님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변호사님과 재판 출석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변호사님의 지인분을 마주쳤는데, 지인분께서 이명철 변호사님처럼 훌륭하신 분께 이렇게 배우면 너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제가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답했더니 변호사님께서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함께 너무 훌륭하게 잘 해주고 있는 동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멋지시네요.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자세를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께서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신데요.
이 사건처럼 해라 라는 말입니다. 사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내 일이 아닌데 어떻게 내 사건처럼 일을 하지?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요. 정말 제가 몰입을 해서 열심히 어떤 사건을 한번 수행을 해보니까 이게 내 사건이라고 생각할 때 확실히 서면 퀄리티가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사건에 몰두하고 정말 내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일단 뭐 가장 인상 깊은 거는 후배 변호사님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회의할 때 좀 피곤해 보여서 농담 삼아 어제 밤 샜냐라고 물어봤더니 실제로 어제 밤을 샜다라고 대답을 들은 적도 있었고, 또 이 율촌이 있는 이 건물 앞을 밤에 지날 때 항상 환하게 불 켜져 있고 거기서 다들 이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놀랍기도 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좋은 결과가 오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변호사 아니라 인간 정체형으로서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일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행복감을 느끼면서 일을 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단독 수행을 해서 첫 승소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주도적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가고 논리를 고민하고 구성을 해서 서면을 쓰고, 또 나아가서 고객과 소통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요구사항을 어떻게 반영을 할지를 정말 열심히 고민했던 사건이라서 더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좀 더 어려운 사건도 맡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벽을 하나씩 깨 부숴 나가는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혹시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사실 뭐 그동안 검찰에만 있다가 새롭게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선배님이랑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같이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또 이 사람이랑 같이 좀 일하고 싶다, 뭐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고, 제가 2003년도에 15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변호사 15를 율촌에서 했었어요. 그때도 2달 여기서 변호사님들 근무하시는 거를 봤었는데, 점심시간에 브라운백 미팅이라 그러나요? 샌드위치 먹으면서 회의하시고 막 공부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사시는구나, 살고 계시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아마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지금 율촌이 이렇게 크고 훌륭한 로펌으로 성장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저도 제가 배웠던 거를 또 여기 율촌에서 후배 변호사님들과 함께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님 배움을 받고 좋은 변호사로 성장하겠습니다. 후회하실 변호사님. 텐데요. 변호사님, 저희가 사실 같은 송무그룹에 있지만 담당하는 사건이 다르고 또 전문팀이 다르다 보면 이렇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잘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늘 너무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듣고 배울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야말로 선배님 오늘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좋은 에너지를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운이 좋게 또 율촌에 입사를 하게 돼서 앞으로 좀 율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